네, FOMC를 앞두고 있습니다. 매크로 이슈들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인사이트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9월 FOMC 현지 시간 16일에 시작이 됩니다. 금리 인하는 당연히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B컷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25bp 인하가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2번 연속이냐, 3번 연속이냐일 것 같은데 박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좀 뭐 네. 열어봐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 작년 9월에 연준이 처음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50bp로 시작했었죠. 네.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고용 시장이 많이 식었기 때문에 연준의 정책 기조가 물가에서 고용 쪽으로, 경기 쪽으로 많이 무게중심을 옮겼다라고 진단할 수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연준이 일단 조금 중립 마이너스 알파, 그러니까 현재 금리 수준이 조금 그 제약적인 수준이거든요. 네. 경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편안한 자리까지는, 그 편안한 자리라 하면 한 2번 정도의 인하는 편안한 인하일 것 같아요. 고용 시장이 어쨌거나 말거나. 그래서 한 2번 정도의 인하를 네. 목표로 하고 있고, 플러스 한 번 더 할 거냐 올해. 그렇죠. 이거는 이제 조금 연준 의원들의 재량권에 달려 있는 건데 지금 뭐 비둘기가 우세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3번 인하까지도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의 복심이 지금 최소 3분이 지금 네. 있고, 뭐 미란이 뭐 참여할지, 의사결정에 지금 참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한 6명, 최소한 5명이 비둘기파기 때문에 3번 인하까지도 올해 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FOMC 관전 포인트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되겠죠. 파월 의장이 미국 경기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점도표가 될 것 같습니다. 6월 점도표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번, 그리고 내년에 1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는데 점도표가 달라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확실하게 달라지겠죠. 사실은 뭐 지난 6월 18일인가요? 지난 3개월 전에 FOMC에서 올해 연말에 실업률을 4.5% 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4.2에서 4.5%. 실업률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2번, 내년에 1번이었거든요. 점도표 중간값이. 네. 그런데 그 실업률을 얼마나 조정하면서 지금 점도표를 조금 아래로 끌어내릴 건가라는 부분이 조금 관건인데, 제 생각에는 조금 인위적인 점도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인위적이라고 하면 올해 최소 2번, 한 3번 내지 뭐 한 3.5회까지도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점도표가 내려가는 게. 어쨌든 최소 2번 이하로 올해 금리를 내리는 걸로 중간값이 찍힐 것 같고, 내년도에는 지난 6월에는 말씀 주셨듯이 1번이었는데 이번에는 최소 3번, 그리고 맥시멈 최대로는 한 5번 이하까지도 점도표가 찍힐 수 있다. 근데 점도표는요, 아시다시피 중간값이잖아요. 네, 산술평균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쭉 줄을 세워서 중간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그 점도표의 중간값이 그렇게 내려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평균과 중간값은 좀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올해 한 2.5, 그리고 내년도에는 3.5 내지 4.5 그 사이에서 아마 그 점도표가 중간값이 찍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점도표는 당연히 좀 변화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미란이 연준 이사로 입성을 하면서 9월 FOMC에 참석하겠다는 뉴스가 조금 전에 나온 상황이고요. 지금 쿠기사 해임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연준 이사 구성원들이 지금 재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움직임이 통화 정책 결정에도 큰 영향을 준다, 이런 우려가 큰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연준은 뭐 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죠. 그래서 중앙정부, 백악관, 행정부의 통화 정책의 독립성에 대한 의무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설립자인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분이 얘기했듯이 사실은 통화 정책이 원래는 이제 좀 소극적으로 금리 조정만 하다가 두 번째 단계인 지금 금리 조정과 양적 완화 두 개를 조합하는 그러한 2단계로 지금 진행이 이미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3단계 네. 레이 달리오 레이달리오가 이제 쓴 자신의 저서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서 이미 미국은 3단계 그 통화 정책 단계에 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뭐 지금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정부는 연준을 보다 더 가열차게 압박하면서 네. 통화 정책에 개입을 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경제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확실히 있겠죠. 그 부작용이라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나타나는 것이고, 당장은 마켓 입장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적극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정부 개입이 없을 때에 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시장은 조금 박수를 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그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쵸. 달러가 약세로 간다든지, 뭐 금값이 올라간다든지, 혹은 자산 시장에 조금 변동성이 커진다든지 이런 부작용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은 고용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내비쳤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상승을 하면서 고용이 좀 급격하게 둔화가 됐는데 지금 실업률 상황이 한 4.3%대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4.5%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죠. 고용 상황 어떻게 판단하세요? 고용 상황은 네. 이제 조금씩 식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전보다는 많이 식었고, 지난 1년간 뭐 비농업 일자리 수의 증가가 월 평균 뭐 한 15만 개 정도 됐습니다. 앞으로는 뭐 한 5, 6만 개 정도. 그러니까 지난 1년간 월별 새 일자리 창출 수보다는 거의 한 3분의 1 정도의 규모로 고용 시장이 식고 있다라는 것이 팩트고요. 네. 문제는 이제 5, 6만 개 정도, 그러니까 실업률로 따지면 4.5% 이내 정도는 경기 침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식고 있다라고는 이제 말할 수 있겠으나 경기가 침체에 이르려면 그 이하로 조금 고용이 더 악화돼야 되는데 그 시점은 올해보다는 내년 네. 중반 정도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미국 경제는 4단계 중에, 그러니까 극호황, 호황, 불황, 침체, 네. 이 4단계 중에 지금 호황의 끝자락을 마무리하고 불황의 초입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이 불황의 초입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경기 침체까지 가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물론 이제 미래를 땡겨서 반영하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가 확률이 높아지면 미리 겁먹고 빠지겠죠. 하지만 지금은 앞으로 한 네. 6개월, 최소 내년 중반 이후에 경기 침체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기 혹은 고용 침체로 인해서 바로 주식시장이 스트레스를 받고 빠진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약간은 시기상조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경기의 악화 부분으로 조금씩 다가서고 있다는 것이죠. 주가는 올라가고 경기는 조금씩 침체로 다가선다. 네. 이것을 두 개를 조합시켜서 보면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높은 밸류에이션의 주가를 반납하고 주가가 멜트업에서 멜트다운. 지금 폼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리레이팅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주가와 지금 펀더멘탈의 괴리가 심해지면 갑자기 고무줄이 끊어지듯이 이제 거꾸로 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급하게 올라가면 사실은 빨리 꺾일 거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올라가면 고용 시장도 조금 이렇게 다듬어 가면서
그리고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악재들을 소화해 가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조금 더 강세장의 수명이 좀 길어질 수 있겠죠. 네. 이것은 뭐 시장의 선택의 나름이죠. 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현재 미국 경기가 호황의 끝자락, 그러니까 불황의 초입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용 우려에 대비해서는 실업률이 좀 양호하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업률과 관련해서 이민자 감소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가 좀 왜곡을 시키고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은 뭐 네. 고용도 약하고 채용도 약하고 뭐 해고도 약한 이제 그런 상태에서 말씀 주셨듯이 이민자 추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경제 활동에 진입하는 인력 자체가 줄면서 실업률이 약간 왜곡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이거는 연말까지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업률이 조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실업률이 4.5 이내에서 어느 정도는 하반기에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은 다행이고요. 하지만 시장은 여러 가지 고용 지표를 복합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네. 실업률을 단지 하나만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지역 연준이나 여러 가지 보조 데이터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뭐 웨이지 트래커, 임금 추적 지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고용 보조 지표를 종합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지금 미국의 고용 사정, 종합적인 고용 사정이 균형 상태에서 살짝 이제 불균형 상태, 네. 약간 공급 과잉, 즉 실업률의 상승 국면으로 이전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FOMC를 앞두고 있죠. FOMC를 앞두고 IMF에서는 관세가 인플레 위험 요인이다. 연준은 금리 인하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아직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급격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지금 너무 높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연준은 사실은 데이터에 기반하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중립적인 상황인데 시장의 기대가 지나치게 비둘기파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연준은 지금 매파적으로 비추어지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많은 비둘기파 인사들이 지금 의사결정에 참여하면서 궁극적인 의사결정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작년에 혹은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금리를 한두 번 더 내리는 쪽으로 결정될 것이 분명합니다만은 아무튼 시장은 말씀 주셨듯이 너무 비둘기적으로 지금 나가 있다. 연준은 데이터에 기반하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그렇죠. 것이고요. 네. 지난 8월 CPI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사실 상품 물가가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경기를 반영하는 서비스 물가는 내려오고 이 상품 물가의 상승은 관세발 인플레이션에 기인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것은 경기가 둔화되면서 이 두 가지가 만나서 네. 전체적인 물가는 그래도 크게 안 오르면서 살짝 끈적끈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상품 물가, 즉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지고 서비스 물가는 천천히 만약에 내려온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는 또 서비스 물가를 천천히 내려오게끔 만드는 경기의 보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기 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앞으로 연준이 조금 물가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나오는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실제로 연준의 앞으로의 회의 때마다의 액션은 시장의 기대치보다 조금 적게, 즉 약간 매파적으로 의사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이 높아진 밸류에이션과 만났을 때 시장의 연준에 대한 정책의 실망감으로 앞으로 전개될 수 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내년도 들어가서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연준의 통화 정책과 시장의 숨바꼭질에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박사님 최근에 시장 흐름을 보면 우리 코스피 지수도 5거래 연속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미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증시도 연일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주가에 선 반영이 되지 않았나. 오히려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면 세론으로 재료 소멸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좀 빠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네, 사실 네. 뭐 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주가가 올랐다라는 것이고요. 또 밸류에이션이 네.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악재여서 FOMC의 조그만 그 실망감도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이것은 뭐 조금 전술적, 약간 단기적, 기술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증시의 추세는 조금 그 앞으로 조금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밸류에이션이 호황되게 높질 않고, 그다음에 지금 금리 인하의 수혜 폭이 아주 큰 네.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일수록 금리 인하의 수혜 폭이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나스닥의 시가총액의 30%, 나스닥 100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M7 AI 기술주들의 그 주가 패턴이 금리 인하 초기에 약해질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번 주에 FOMC의 결과가 약간 실망스럽게 나온다 하더라도 점도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파월 의장의 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약간 단기적인 뭐 흠집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9월을 기점으로 연준이 2차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다는 사실, 그리고 비둘기파 인사가 많이 포진됨으로써 시장 기대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 금리 인하를 해줄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높아졌지만 황당한 밸류에이션이 아닌 이 M7 빅테크들이 금리 인하의 수혜폭을 오롯이 받을 것이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하반기 연말까지는 미국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멜트업 분위기, 좀 추세적인 상승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증시 상승 랠리의 중심에는 말씀대로 AI가 있습니다. M7이 있는데 M7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의 수혜폭을 그대로 받아갈 것이다. 미증시 FOMC 이후에 살짝 주춤 말씀이 있지만 여전히 하반기에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미국 경기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경기가 약해진다면 아무리 성장성이 기대된다 하더라도 AI에 대한 투자 열기가 좀 꺾이지 않을까 이런 의문도 있거든요. 저는 뭐 반대라고 봅니다. 지금 경기는 전통 경기가 아니고 AI 투자, 특히 R&D 투자, 그리고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AI 인프라 투자가 이끄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이 투자가 조금 둔화되는 시점에 경기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과거에 이제 전통적인 경기 사이클, 전통적인 산업의 재고 순환 사이클과는 사뭇 다른 경기 패턴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AI 기업들이 어쨌거나 조금 그 영역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초기에 적극적인 투자를 조금 선택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보다는 AI 기업들의 투자가 조금 천천히 꺾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역설적으로 시장이 꺾이면 오히려 AI 투자가 조금 꺾이지 않을까, 이런 측면도 우리가 조금 약간 억측스럽지만 실제로는 주식시장이 AI 기업들의 투자 마인드를 결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측면도 우리가 좀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아무튼 AI 기업들의 지금 그 관련된 투자의 분위기는 전체적인 전통적인 시장 사이클, 경기 사이클과는 조금 다르게 디커플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달러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1,380원 후반에서 1,490원대로 좀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FOMC 이후에 달러에는 약세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흔히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랠리를 이어가면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남은 하반기 원달러 환율의 동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글로벌 달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좀 관건인데, 네. 뭐 일단 먼저 우리나라 입장을 보면 뭐 민간 부채라든지 최근에 또 정부 부채 이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원 달러의 안정을 조금 저해하고 있는 펀더멘탈 요인인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사실은 글로벌 달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가 관건인데. 사실 유럽 중앙은행 ECB라든지 영란은행 BOE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약간 그쪽 경기가 디플레이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금리를 조금 가파르게 좀 속도감 있게 내렸고요. 앞으로는 조금 이미 많이 금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이들 유럽 중앙은행이랄지 이런 데는 조금 금리나 속도에 조절을 할 것 같아요.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준은 9월을 기점으로 조금 아주 좀 바쁜 금리나 사이클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 의미는 사실 글로벌 달러가 9월을 기점으로 그렇게 강해지기는 어렵다. 최소한도 강해지기는 어렵고 잘못하면 생각한 것보다는 더 약세로 움직일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조금 3분기 그리고 연말 연초까지는 그렇게 연준이 금리나 사이클에 들어갔기 때문에 원달러도 반사이익으로 조금 그렇게 물론 이제 관세 협상에 이제 그런 묵직한 악재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거를 제외한다고 보면 조금 그 흐름은 원달러의 흐름은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제 견해입니다. 최근 또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바로 금입니다. 금의 상승 추세가 꺾이지가 않고 있는데 이렇게 금값이 급등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당연한 것이죠. 네. 뭐 금은 정직하게 통합 팽창을 반영하고 있고요. 2000년 이후에 미국의 총통화, 광의의 통화 대비 GDP 비율이 지금 3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GDP 대비 M2 비중이죠. 네. 30% 오르는 동안 2000년부터 금값이 몇 배 올랐냐면 10배 올랐습니다. 앞으로 M2 GDP 비중이 한 10%포인트 오른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10년 후면은 10%포인트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뭐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금값이 앞으로 한 3배 정도 오른다는 것이죠. 10년 앞으로 10년 후에는. 그렇다고 보면 지금 36,000불이 한 뭐 11만 불 이렇게 3,400불이 11,000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금은 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면서 점점 근본이 없어지는 통화에 대한 그러한 해지 수단으로 보호 수단으로 보험 수단으로 지금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금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기술적 조정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보다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3단계 통화 정책 조금 더 연준이 중앙정부와 밀착하면서 좀 통화 정책을 방만하게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면 조금 금 가격의 추세적인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열어놓고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길게 봤을 때는 금값의 추세적인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통상 9월장은 좀 시장이 약하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이번 9월장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뭐 연일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자산 배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한국 증시 조금 수급적으로 또 구조적인 개선이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까지 코스피의 행진은 상승 행진은 지속된다라는 측면이고요. 물론 미국 증시가 조정을 보이면 같이 동반 조정은 불가피하겠습니다만 이런 기술적 조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수급 개선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둬서 이번이 조금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리레이팅 우리 PER이 올라가는
한 단계 점프업하는 단계라는 것을 조금 신뢰를 갖고 조금 조정 때마다 시장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매수 네.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PER이 한 단계 올라가는 구간이다. 내년까지 코스피 지수의 상승 추세 역시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셨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오늘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